자, 안녕들 하십니까. 자, 나머지 과목들은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이렇게 만나실 테고, 이번 주에는 이제 이게 수업이 끝인가요? 내일은 수업은 없고. 그러시면 오늘 처음 오신 분들 계시니까 교재 가보시면 앞 페이지 쪽에 이 목차가 있어요. 목차. 목차에 보시게 되면 그 첫 번째가 이 부동산학 총론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 총론에 보면 우리는 이제 그 개념하고 분류, 특성, 속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시험 목차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에게 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세부 시험 범위 내역으로 이제 제시한 건데, 그래서 이제 제목이 개념, 그 다음에 분류, 특성, 속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주로 이 개념하고 분류에서 이제 한 문항 정도씩 나오고요. 부동산 특성에서도 문항이 한 문항 나오는, 그러니까 이 총론에서는 평균적으로 한 3문항 정도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강론으로 가셔가지고 1장에 경제론이 있는데요. 수요와 공급 이론에서 한 4문항, 그 다음에 경기 변동에서 한 문항, 그리고 이제 계산 문제가 하나 들어올 수 있어요. 그래서 그 1장에서는 한 5문항 정도. 그 다음에 2장의 시장론에 가게 되면요. 1절의 부동산 시장에서 한 2문항, 그 다음에 입지론에서 한 문항, 지대론에서 한 문항, 도시공간 구조론에서 한 문항, 계산 논리는 입지론에서 상업 입지론 정도에서 하나 나올 수 있고요. 그리고 3장에 가게 되면 정책론이 있을 때요. 1절하고 2절은 빼고요. 3절, 4절 거기 주어져 있을 때 5절, 6절, 7절 이렇게 했을 때 한 4문항 정도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4장의 투자론에 가게 되면요. 2절하고 3절 사이에서 한 2문항에서 3문항. 그 다음에 5절하고 6절에서 역시 또 2문항에서 3문항. 계산 문제가 평균적으로 한 2개 정도 들어올 수 있고, 화폐 시간가치 계산하는 거는 한 2, 3년에 한 번꼴로 돌아 들어오니까 그렇게 보시면 돼 있고, 5장의 금융론에 가시게 되면요. 2절하고 3절하고 4절 여기에서 평균적으로 한 4문항 정도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계산 문제가 하나 정도 들어올 수 있으니까 평균적으로 한 5문항 정도. 6장에 가시게 되면 1절에 이용은 거의 출제 빈도가 없고요. 개발에서 한 2문항에서 3문항, 관리에서 1문항, 마케팅에서 1문항 정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뒤로 가시게 되면 끝으로 감정평가론이 있는데, 감정평가론은 40문항 대비 15% 내외를 출제하도록 돼 있으니까 평균적으로 6문항 정도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1장의 감정평가 기초이론에서는요 2절하고 3절에서 각각 1문항 정도, 그 다음에 감정평가 방식에서는요 1, 2, 3, 4절, 그 다음에 6절, 여기에서 평균적으로 3문항인데 돌아가면서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계산 문제가 하나에서 한 2개 정도 들어온다고 보시면 돼 있고, 가격공시제도에서는 한 1문항 정도 이렇게 출제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평균적으로 출제했던 단원 비중이나 이런 것들은 거의 정해져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내가 이제 정리를 잘 하면 이제 문항을 맞을 수 있고,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학개론도 40문항이고요. 40문항이면 24개 맞으면 60점이고요. 그 이상 맞으면 좋은 건데, 우리가 이제 여기서 강의 들으셔가지고 필요한 거는 이제 합격을 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24개를 맞아도 된다는 얘기는 역설적으로 16개는 틀려도 돼요. 그러니까 이론으로서 잘 쉽지 않은 분들은 버려도 돼요. 그러니까 몇 점은 맞으면 되는 거예요. 60점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학예를 따기 위해서 모이신 게 아니라 실전이니까는 몇 점을 맞아서 60점을 맞아서 합격을 하면은 그걸로 족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나중에 진짜 중요한 공부는 합격한 다음에 열심히 하셔야 돼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의해드려 가지고 전달해드리는 거는 60점 이상을 맞을 수 있는 방법론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론에 대한 어떤 깊이나 이거를 필요로 하는 거는 아니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중요한 단원을 위주로 해서 정리를 잘 해두시면 돼요. 그리고 시간은 금방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1월이잖아요. 여러분 시험이 10월 27일 날 있어요. 그러면 이게 개월로 보면은 10개월이고요. 날수로 보면은 약 한 300일 정도가 있는데 이걸 기준으로 해서 공부하시면 안 되고, 그죠? 저하고 여러분들하고 만날 수 있는 거는 40번 만나면 끝나는 거예요. 한 달에 4번이 하는 4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40번의 시간 안에 여러분들이 실력이 올라가야 돼요. 그럼 빨리 올라가시려고 그러면 복습을 잘 하셔야 돼요. 복습을. 예습은 바라지도 않고요. 복습을 충실히 해주시게 되면 이해되는 부분이 분명히 좀 더 높아질 수 있다는 거고. 또 좋은 방법은 오전 수업 마치고 남아서 공부하고 하시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집에 가시면 실상 공부 잘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리고 강한 의지가 있으셔야 돼요. 올해 꼭 합격하겠다는 강한 의지가 있어야지. 올해 안 되면 뭐 내년에 해도 되지. 그러면은 뭐 시간은 금방 가는 거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잘 감안해서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또 하나는 작년서부터는 이게 시험 출제 패턴이 바뀐 거예요. 예전에는 1교시하고 2교시로 이렇게 봤어요. 시험을. 그래서 1교시는 이게 80문항을 푸는데 100분을 줬고요. 얘는 120문항을 푸는데 150분을 줬어요. 그래서 이제 주로 1차만 시간 싸움이 걸리는 거예요. 2차는 시간이 부족하다는 얘기가 안 나왔던 거예요. 근데 올해 들어가지고는 이게 작년서부터 바뀐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패턴이 바뀌어서 여기도 80문항을 100분을 주고요. 여기는 40문항을 50분을 주는 걸로. 그러니까 이제 동차를 공부하신 분들은 시간 배정을 잘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시간 배정을 못하면 떨어지는 거예요. 실전이니까. 이게 출제자들이 문제를 줄 때는요. 여러분들에게 이 문항을 주고 한 2시간 풀라고 그러면 60점 맞을 수 있어요. 근데 제한된 시간 안에 60점 이상을 맞아야 되니까 시간의 압박을 느끼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제한된 시간 내에 잘 풀 수 있어야 돼요. 이게 80문항이 있으면 학개론이 있고요. 민법이 있으면 시험장에 가시면 1번부터 40번이 학개론이고요. 41번부터 80번이 민법이에요. 근데 이제 여기서 보시면 얘는 40문항을요. 몇 분에 풀어야 되냐면 40분에 풀어야 돼요. 얘는 40문항을 50분의 시간을 가지고 풀어야 돼요. 그러면 100분을 주는데 얘는 40분, 얘는 50분이면 남는 게 10분 남잖아요. 이게 마킹하는 시간이에요. 80개 마킹하는 시간을 측정해 보면요. 한 7분에서 8분 걸려요. 그러면 결국은 얘는 40문항을 40분에 풀어야 되고 민법은 푸는 속도가 느려요. 지문을 일일이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법 조문이란 얘기죠. 근데 얘는 그렇진 않은 거죠. 그러면 결국은 문제당 1분꼴로 풀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공부하는 과정에서 1분 안에 푸는 요령이나 이런 것들도 갖고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풀게 되면 시간이 부족해져요. 나중에 모의고사를 보시면 느끼실 거예요. 얘를 푸는 속도하고 얘를 푸는 속도가 틀려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문제를 출제할 때 딱 보면 답을 맞출 수 있게끔 배열을 일부러 맞춰서 줘요. 그런 거를 놓치시면 안 되고 얘는 다른 과목과 달리 계산 논리가 들어와요. 그러니까 적게는 6문항에서 최대 많이 나온 거는 11개까지 나온 적도 있어요. 계산이 안 되면 버려도 돼요. 안 되는데 계산이 안 되는데 그 집착하면 뭐 하겠어요. 그죠? 따로 그렇다고 그분을 데리고 제가 기초서부터 따로 정리해 둘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이거를 틀린다고 그래가지고 60점이 안 나오는 건 아니에요. 학계로는 계산 과목이 아니란 얘기죠. 그러니까 계산이라는 거는 포장을 해주는 거예요. 작년 시험에도 학계론의 체감 난이도가 어려웠다는 거는 계산 문제가 많이 눈에 띄었고 계산을 풀다 보니까 시간이 부족해갖고 민법을 못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배열이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실전에서도 문제 들어가다가 계산 문제가 중간에 나오면 걔는 다 뒤로 몰아야 돼요. 이론을 다 풀고 난 다음에 계산을 접해도 되는 거예요. 풀다 보면 계산을 풀 시간도 없을 수도 있어요. 그거 버리고 어디로 가야 돼요? 민법으로 가야 돼요. 그래야지만 얘도 끝까지 가서 풀어서 점수를 딸 거 아니에요. 근데 앞에서 시간을 다 쓰면 얘를 풀 시간이 없죠. 그러면 찍어야 되는 문제가 나오는데 그럼 거의 떨어진다고 봐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요령을 가지고 잘 대비하시면 돼요. 그리고 나오는 거는 나오는 거고 안 나오는 건 안 나오는 거예요. 그죠? 안 나오는데 크게 집착하실 필요는 없고 어려운 거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한다고 그래가지고 그게 성적에 바로 직결이 되냐면 그렇진 않아요. 난이도가 어려운 것도 2.5점이고요. 쉬운 문제도 2.5점인 거예요.
그러면 수강생분들이 제일 선호하는 거는 쉽게 배워서 쉽게 합격하는 걸 제일 선호해요. 어렵게 배우는 건 별로 안 좋아해요. 제 경험상 봤을 때.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것만 정확하게 하시면 될 거예요. 그죠? 그리고 빠지시면 곤란하고 한 번에 진도가 많이 나가니까. 그리고 학원에서 촬영해서 동영상 올라가는 거는 복습용이에요. 동영상으로 모든 걸 해결하려고 그러면은 실패할 가능성이 커요. 그죠? 동영상으로 이게 합격할 수 있으면 학생들이 뭐하러 현장에 나오겠어요. 그냥 동영상으로 공부하지. 그러니까 동영상은 집에 가서 보실 때 이게 한 3시간, 4시간 수업해서 올라가는 거를 책상에 앉아가지고 3, 4시간을 꼼짝없이 앉아가서 볼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럼 선생님이 가다가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거, 밑줄 치라고 얘기했는데 이해가 안 되면 그 파트를 찾아서 다시 보시면 돼요. 그래야지 시간을 절약하면서 오늘 배웠던 거를 한번 훑어보실 수 있을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그래서 그렇게 이제 정리하시면 되겠고. 우리 교재는 그 개념서부터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총론 안에 있는 일반적인 이제 그 편제상에서 보면 뭐 부동산학의 정의라든가 뭐 성격이라든가 접근 방법, 뭐 이념 또는 부동산 활동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 이런 것들은 다 생략이 되어 있어요. 교재상에서. 그래서 그거는 나중에 자료를 드려서 추후로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릴 테니까 걔네를 통틀어 가지고 문제화할 수 있는 거는 뭐 한 문제 정도밖에는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교재의 편제는 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제시한 개념하고 분류 이렇게 그 제목대로 그냥 쭉 배열을 한 거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개정되거나 바뀌는 애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저희가 체킹해서 수정을 해드릴 테니까 그걸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자, 처음 오신 분들은 뭐 공부하기 전에 뭐 궁금한 거 있으신가요? 뭐 물어보고 싶은 거? 그런 건 없고요. 오늘 안 물어보면 끝날 때까지 안 물어볼 수도 있어요. 오늘 이제 기회를 드리는 거예요. 그죠? 이쪽에 보면은 여기 두 번째에 있는 우리 여학생은 결혼했어요? 안 했어요? 성이 어떻게 돼? 최. 본인은 최처녀라고 불러줄게. 나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22살. 이 공부 왜 시작한 거예요? 본인이 원해서 아니면 부모님이 권해서? 본인이 원해서? 어째 뒤에 있는 친구 결혼했어요? 그 뒤에, 그 김찬유 뒤에. 예. 결혼했냐고, 결혼. 예? 새 친구? 친구들 왜 그렇게 앉은 거예요? 거긴 성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처녀. 이처녀 동갑이라고는 다? 그럼 마지막에 끝에 있는 친구는? 20살? 성이 어떻게 돼? 여기도? 그러면 여기 앞에 이처녀 뒤에 이처녀 나이가 같은 거예요? 동갑? 여긴 22살 여긴 20살. 거기 앞에 있는 우리 김처녀지. 김처녀 있고 여기 지금 성이 뭐였지? 그거 맞다. 고총각. 질문은 이 친구들만 대상으로 해요. 질문은 이게 저기 배우자 있으신 분들은 질문을 해도 대답이 안 와요. 대답을. 그죠? 또 사회적 지위와 체면에 있으신 분들도 그거를 감안해서 전혀 반응이 없으셔서 제가 나가는 학원에는 다 이 처녀하고 총각만 물어봐요. 일단 뒤끝이 없고, 그죠? 배우자가 없으니까. 그죠? 그럼 참고로 물어보면 여기 최처녀, 이처녀는 남친이 있나? 없어? 뒤에는 대답을 못하는 거 보니까 있는가 보네. 그래. 남친들에게도 외조 잘해달라고 얘기하고. 그래. 요즘은 그 여학생들이 자격증을 취득하면 뭐 나중에 시집을 갈지 안 갈지는 모르겠으나 나중에 시집 갈 때 유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시아버지 되실 분이 혼수 품목으로 중개사 자격증을 요구할 때가 있어요. 근데 미리 따놓고 있으면은 요긴하게 쓸 수 있을 거예요. 다른 혼수 다 필요 없으니까 자격증만 따갖고 오라고 얘기하는 분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고. 그러면 고총각이 올해 나이가 어떻게 되지? 여기 24이네. 여기 오빠네. 그렇다니. 고총각이 여친이 있다고 그랬나? 여기 여친이 없대. 그러니까 참고로 알아둬라 이런 얘기. 뭐 어떻게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그래서 내가 이제 이거 익숙해질 때까지 나중에 오면 저에다 이름 하나 이제 적어줘야 되고. 지금부터 물어보겠다는 얘기는 아니고 1, 2월 수업 끝나고 그러니까 이제 준비 기간을 주고 3월 달부터 물어보겠다는 거예요. 3월 달부터. 그러니까 연습 많이 해야 돼.
빠지면 곤란하고. 자, 그러면 이 페이지를 가시면요. 부동산 개념이라고 돼 있어요. 참고로 제가 강의할 때 제목을 노란색으로 표시한다는 얘기는요. 출제가 나온다는 얘기죠. 근데 만약에 별표를 한 3개 하게 되면 매년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자, 그러면 이 부동산 개념에 대한 부분을 보게 되면요. 우리가 이제 부동산을 대상으로 한 어떤 이제 일련의 행위를 하는 과정에서는 부동산이라는 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지식이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거기 보시게 되면 1절에 부동산의 법 제도적 개념 위에 가게 되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거래활동, 관리활동, 개발, 입지선정 활동 등 여러 부동산 활동은 법 제도적인 측면이나 경제적 그리고 기술적인 측면을 모두 고려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거를 모두 파악해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걔네들을 묶어서 무슨 개념이라고 그러냐면요. 복합 개념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복합 개념이라는, 이 복합이라는 게 종합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부동산을 대상으로 행위를 할 때는 법률적인 측면하고요. 경제적인 측면하고 그 다음에 무슨 측면. 요 3가지 관점으로 인식하고 접근하라는 논리를 우리가 복합 개념의 사고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면 법률에 관련된 것들도 다양한 것들이 있을 거고 경제도 관련된 게 다양한 분야의 원리가 있을 거예요. 얘네들은 이제 하나의 단원으로 이렇게 묶었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그러니까 법이라는 것도 그래서 뭐 민법이라는 것도 있죠. 사법도 있고 공법도 있고 그렇죠. 뭐 행정도 있고 다양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법에 관련된 건 다 묶어서 무슨 측면, 법률적인 측면, 경제에 관련된 건 다 묶어서 무슨 측면, 경제적인 측면으로 이렇게 묶어서 접근을 하는데 뭐로 인식을 할 때, 부동산을 인식을 할 때. 그런데 얘네들의 논리를 그대로 법률적인 관계로 적용하는 건 아니에요. 경제적인 관점에서도 보게 되면 일반 상품의 가격은 수요와 공급에서 결정이 돼요. 그렇죠? 그럼 부동산 상품도 뭐에서 결정이 되겠어요? 걔도 수요와 공급에서 결정이 되는데 문제는 부동산 시장에서의 움직임과 일반 시장에서의 움직임이 틀려요. 자, 일반 경제 논리에서는 일반적으로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량이 줄어요. 근데 부동산 시장에서는 부동산 가격이 올라갈 조짐을 보이면 더 오르기 전에 사두려고 하는 심리가 더 강하게 나타나요. 그러니까 일반 시장하고 부동산 시장하고는 움직임이 틀리겠죠. 그러니까 그거를 부동산의 특성에 맞게끔 다시 재구성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를 매개로 해서 뭐를 이해하는데 이 부동산에 관련된 것들을 이해하는데 접근시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앞으로 이 복합 개념이라는 표현이 나오면 법경기에 3가지 측면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도 이 개념을 인식할 때 몇 가지 측면으로 접근하겠다는 거예요. 3가지 측면으로 접근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류를 나눠보게 되면 기술적인 게 있고요. 경제적 개념이 있고 그 다음에 법률적 개념 해서 여기도 이 개념을 인식할 때는 3가지로 접근을 해요. 그럼 이 기술적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우리가 물리적인 측면이다라고도 얘기를 할 때 나중에 이제 제가 물어볼 거예요. 기술적 측면에서는 종류가 몇 가지가 있느냐, 경제적 측면은 종류가 몇 가지 있느냐, 이런 가지수를 물어볼 때가 있어요. 근데 일단 제가 물어봤을 때 생각이 잘 안 나면 일단 4가지를 얘기해 보면 돼요. 몇 가지? 4가지. 학계로는 4가지가 많아요. 일단 내용은 잘 몰라도 4가지라고 얘기하면 한 80%는 맞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4가지라고 그랬는데 선생님이 반응이 없으면 하나 더 추가해서 5가지라고 얘기하면 한 90%는 맞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럼 이 기술적 개념은 몇 가지 있을 것 같아요? 예? 일단 4가지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몇 가지? 여기 얘는 4가지 있어요. 그러면 여기 있는 경제적 개념은 몇 가지 있을 것 같아요? 4가지인데 선생님이 반응이 없으면 몇 가지? 오늘 5가지 있는 거예요. 얘는. 이렇게 5가지로 나눌 수 있고요. 법률적인 관계는 협의와 광해 부동산으로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인식을 해 두셔야 될 거는 지금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한 이유는 세 가지의 기본적인 개념이 서로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죠? 동일하면은 분류시킬 수가 없겠죠.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분류시켜서 우리가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출제자들이 기본적으로 이거를 구분할 수 있냐를 출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험에 자주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여러분들이 정리하실 때 자산이 뭔지, 자본이 뭔지, 생산 요소가 뭔지 이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에는 이 제목을 분류할 수 있냐가 중요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네, 그래서 얘는 그냥 여기 공하고 자를 갖다가 연결을 하면은 중국의 사상가인 공자가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공자가 바라본 경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글자를 따면은 몇 개가 나오겠어요? 4개가 나올 거고. 그 밑에 거를 보면 얘는 앞에도 자고 뒤에도 자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앞에 걸 따는 건 의미가 없으니까 뒤로 넘어갔을 때 3본이라고 우리가 신도시가 있어요. 예전에 90년대에 분당하고 일산하고 평촌하고 중동하고 3본을 5대 신도시라고 해서 개발을 한 거예요. 수도권에 가면 지명에 3본이라고 있어요. 여기서 생산한 상품을 소비한다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얘네는 몇 가지가 있다? 5가지가 있는 거예요. 이걸 시험상에서 자주 인용을 해요. 그럼 언제까지 출제를 했냐면 재작년 시험까지 출제한 거예요. 그걸 답으로. 그러니까 제목만 알면 여러분들이 문제를 맞추는 데는 별 지장이 없어요. 6페이지 한번 가보세요. 6페이지 가면 하단에 예제 하나 있죠. 찾으셨나요? 네, 부동산의 개념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물어봤어요. 27회니까는 이제 해가 바뀌었으니까 재작년에 나온 거예요. 거기 보면 3번 지문에 이렇게 돼 있어요. 기술적 개념의 부동산은 생산 요소, 자산, 공간, 자연 등을 의미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얘네는 틀렸을 거 아니에요. 그죠? 생산 요소하고 자산은 경제적 개념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만 단순히 물어본 거예요. 제목만 물어본 거예요. 그렇죠? 근데 페이지를 넘겨서 10페이지 한번 가보세요. 자, 10페이지 가면은 문제 3번이 있죠. 자, 부동산 개념은 물리적, 경제적, 사회적, 법, 제도적 개념으로 나눌 수 있을 때 경제적 개념과 거리가 먼 걸 물어봤어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 해당이 안 되는 건 4번의 공장재단이 돼요. 그러면 얘가 답이 되는 거고 4번을 보시게 되면 부동산 경제적 개념에 해당하지 않는 걸 물어봤어요. 그죠? 그러면 얘도 역시 답이 4번의 환경이 돼요. 그러면 얘가 17에도 나오고 23에도 나오고 27에도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결국 여기서 물어본 패턴은 뭐예요? 구분할 수 있느냐를 물어본 거예요. 복잡한 거 물어본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정도의 난이도라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충분히 맞춰줄 수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만 구별하는 게 필요해요. 일단. 제목을 일단 구별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나중에 어느 정도 이제 기초가 되면 선생들이 이제 이런 거를 풀어서 얘기를 해줘요. 이런 거를. 근데 지금은 처음 이제 접하는 과정에서 이거 풀어서 얘기해봐야 분량만 많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일단 뭐로 구별하는 게 중요해요. 제목만. 그래서 그 정도는 기본적으로 정리해 두시는 게 필요하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이제 본문으로 돌아오셔가지고 자, 그러면 이제 거기 2페이지 가시면 이제 밑에 가면 법 제도적 개념이라고 있어요. 그죠? 1절에. 찾으셨나요? 네. 거기 하면 이제 법 제도적 개념이 있을 때 여기는 협의의 부동산과 무슨 부동산, 광의의 부동산을 나눌 때 자, 우리가 이 협의라는 거는요. 다시 풀어내게 되면 좁은 의미라고 할 수 있어요. 그죠? 광의라는 거는 넓은 의미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 좁은 의미 또는 이 협의의 부동산이라는 거는 우리나라의 민법상 개념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민법 99조 1항에 보면은 부동산이란 그죠? 토지 및 정착물을 말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죠? 그러면 이 부동산은 뭐를 가리키냐면 토지 및 정착물을 지칭을 해요. 그러면 이제 표현을 쓸 때 협의의 부동산이란 토지 및 정착물을 말한다. 이렇게 쓸 수도 있고 좁은 의미의 부동산이란 토지 및 정착물을 말한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또는 민법상 부동산이란 토지 및 정착물을 말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를 달고 들어올 수도 있고 얘를 달고 들어올 수도 있고 얘를 달고 들어올 수도 있지만 뜻은 서로 어떻다는 얘기예요. 같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문항을 출제를 해주게 되면 조금 아까 여러분들이 6페이지에 문제 가보셨죠?
6페이지. 아까 우리가 기술적 개념 가봤던 문제예요. 거기 가시게 되면 부동산 개념을 물어봤을 때 2번 지문에 보면 민법상 부동산은 토지 및 그 정착물을 말한다고 돼 있죠. 그러면 나중에 나올 때는 좁은 의미의 부동산은 토지 및 정착물을 말한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협의의 부동산이란 토지 및 그 정착물을 말한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결론은 세 개의 표현을 달고 나와도 다 맞는 내용이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다른 내용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표현에 대해서 익숙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이제 앞으로 돌아오시게 되면 그래서 얘는 토지 및 뭐를 가리키겠어요. 정착물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2페이지 하단에 가면은 밑에서 5번째 줄에 양가로 1번의 토지라고 돼 있죠. 예. 근데 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미치는 범위는요. 우리 민법 제212조에 의하면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이렇게 단면을 잘라봤을 때요. 우리가 공간 개념을 구분하면 수평이 있고 공중이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다? 지하. 그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내가 거래해서 이 공간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을 하였을 때 기본적으로 이 상부와 하부에 미치는 일정한 권리는 인정을 해준다는 얘기예요. 그죠? 근데 그 정당한 이익이라는 거는 추상적인 논리라는 거예요. 딱 가이드가 정해져 있냐면 그렇지는 않다는 얘기예요. 세 개의 공간 중에서 소유권이 미치는 범위가 가장 명확하게 구별된 거는 수평 공간밖에 없어요. 우리나라가 수평지적주의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공중과 지하에 미치는 소유권의 범위는 명확하게 규정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분쟁이 발생하게 되면 법원을 통해서 조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추상적인 논리지만 어쨌든 권리가 미치는 거는 정당한 이익이 존재하는 상하에 미친다라고 얘기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3페이지 가시면 맨 상단에 동그라미 3번이라고 이렇게 돼 있을 때 토지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상하에 미치는데 정당한 이익은 추상적 개념으로서 시대나 장소에 따라 그 범위가 달라질 수 있고요. 그 범위가 법원의 판단에서 결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옛날에 우리가 단독주택 위주로 주거가 형성이 됐을 때는요. 일조권 침해나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을 거란 얘기예요. 그죠? 근데 이제 건물의 규모가 커지게 되고 층수가 높아지고 주상복합 이런 게 등장하다 보니까 일조권 침해 등의 문제가 발생해서 분쟁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거죠. 근데 그게 소유권의 범위가 기준이 정확하게 안 정해졌다 보니까 개인 간의 분쟁이 발생하면 법원의 판단을 통해서 해소를 하더라.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거예요. 따라서 그 이제 토지에 대한 거고요. 그 밑에 가면 이제 양가로 이번에 정착물이라고 돼 있어요. 그죠? 자, 근데 이 정착물이라는 것은요, 사회 경제적인 면에서 토지에 부착돼서 계속적으로 이용된다고 인정되는 물건을 우리가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근데 요 정착물 관계를 보시게 되면 이게 토지로부터 독립된 걸로 간주되는 애들이 있고요. 토지의 뭐로? 예, 일부로 간주된 애들을 우리가 구분을 해요. 근데 이것도 법률적인 관계는요. 요거는 나라에 따라서 법제상의 논리가 틀리기 때문에 서로 다른 거예요. 미국 애들은 여기까지만 인정해줘요. 토지. 근데 우리나라하고 일본만 정착물까지 포함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차이가 있냐면 우리나라는 이제 부동산 얘기하면 토지 및 건물 뭐 이런 거 얘기를 해요. 그죠? 근데 미국 애들은 건물은 토지에 종속돼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별개의 물건으로 취급하지 않으나 우리나라하고 일본 민법 체계상에서는 정착물 중에서 대표적인 애가 건물인데 걔네들은 독립된 물건으로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독립된 물건에 보게 되면 건물 같은 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토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건물이 있으면 얘 따로 등기하고 얘 따로 등기해요. 그러니까 별개의 물건으로 인식 취급을 해준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독립된 물건으로 이렇게 간주를 시킨다. 그런 애들이 이제 건물 같은 애들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동그라미 2번에 독립물이라고 돼 있죠. 네? 그게 이제 토지로부터 독립된 애들고 보는데 그 독립물에 하나는 일단 별표 하나 하시는 거예요. 걔들도 종류를 물어볼 때 그러면 건물이라든가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 또는 수목의 집단, 농작물 등은 토지와는 별개 독립된 물건으로 취급한다 이렇게 돼 있죠. 거기까지는 밑줄 치시는 거예요. 명인 방법이라는 거는요.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는 방법에 의한 구별을 얘기를 해요. 만약에 이렇게 수목이 이렇게 있다라고 가정했을 때 이게 내 거라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이거 철조망을 이렇게 둘러놓을 수도 있어요, 없어요?
아니면 이름표 같은 거 부착을 해서 이거 암흑의 소유의 수목이니까 건드리게 되면은 여기에 따라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붙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놓은 게 명인 방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근데 이제 거기 보면 우리나라와는 달리 서구에서는 건물을 토지의 일부로 보기 때문에 독립된 부동산으로 취급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하고 일본 민법 체계에서만 독립된 물건으로 간주하고 있다. 뭐 이런 정도로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독립된 걸로 보는 애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뒷장으로 넘어가시면 동그라미 3번에 보시면 부속물이라고 돼 있어요. 맨 상단에. 거기 보면 수목이나 교량, 터널, 담장 이런 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도로라든가 담장이라든가 이런 애들은 토지에 부착되거나 연결이 되면 토지로부터 독립시킬 수 없는 물건이라 보기 때문에 그냥 토지화돼 버렸다고 봐요. 종속됐다고.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시험상에서 혹시 인용을 하게 되면 여기 정도 물어볼 수 있을 거예요. 독립된 물건에 대해서. 근데 요거는 우리가 지금 첫 번째 시간에 다루지 않는 이유는 이제 민법을 통해서 한번 접하게 될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들으시는 게 조금 더 편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으로 구별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옆에 5페이지에 가시면 상단에 무슨 부동산이 있냐면 광해 부동산이 있어요. 그럼 얘는 넓은 의미의 부동산이라고 얘기했죠. 그러면 얘는 여기에 있는 협의의 부동산에다가 준 또는 의제 부동산을 합한 개념이에요. 그러면 여기 준이라고 이렇게 붙어주는 것은요, 요 뒤에 있는 부동산은 아닌 거예요. 근데 부동산과 같이 취급하겠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얘들은 특수한 동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협의의 부동산에서 대표적인 게 토지와 건물인데 얘네들은 별개의 등기를 해요. 그래서 얘네들이 각각 담보물로서의 가치를 갖고 있어요. 근데 그렇다 보면은 그 담보물로서의 가치를 갖고 있는 물건의 종류가 너무 작아요. 그러니까 담보물로서의 가치를 좀 더 많이 부여하기 위해서 얘네들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은 개별법에서 별도로 등기 또는 등록이 가능해요. 그래서 얘네들을 무슨 가치를 갖게 한다? 담보물로서의 가치를 갖게 해요. 그럼 얘네들이 담보물로서의 가치가 있다는 얘기는 나중에 뒤에서 배우시겠지만 감정평가의 대상이 돼요. 그래서 나중에 감정평가론에 가게 되면 이걸 출제를 해요. 얘들을 무슨 방법에 의해서 평가를 해야 되냐를 출제를 해요. 그럴 때 가령 예를 들어서 이 부동산 안에 속해 있는 애들이 보게 되면요, 자동차라는 애도 있고요, 항공기도 있고요, 선박 20톤 이상의 선박도 있어요. 그리고 건설기계 이런 애들이 있어요. 근데 이 네 가지 종류를 우리가 나열을 했는데 네 가지 종류 중에서 한 해만 평가하는 방법이 틀려요. 넷 중에 하나만. 나머지 애들은 똑같은 방법을 쓰는데 하나만 평가 방법이 틀리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럼 고총각이 볼 때는 뭐가 다를 것 같아? 넷 중에. 응? 왜 자동차가 다를 것 같아? 부담이 제일 적지 않냐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집안에서 항공기 사본 경험 있나요? 이거 비행기? 여러분 집에서 배 사본 경험 있나요? 이거 포크레인이나 중장기 사본 경험 있나요? 자동차는 산 경험 있나요? 집에서? 그러니까 얘는 일반적인 거래가 돼요. 중고시장도 발달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뭐를 찾기가 풍부하냐면 이거를 찾기가 풍부한 거예요. 사례를. 거래한 사례를 찾기가 수월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얘는 이 거래 사례 비교법이라는 걸 써요. 근데 얘네들은 일반적인 거래가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네는 원가법이라는 걸 써요. 기초로 해서. 그러면 이것도 감정평가 이론이라는 데서 출제를 해요. 근데 이제 학생분들이 감정평가 이론을 싫어해요. 어렵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내용이 다 어려운 게 아니라 그중에 가면 쉬운 애들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것만 정리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런 애들이 이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은 종류나 이런 것도 다 지금 뭐 외우시거나 하실 필요는 없어요. 이렇게만 돼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경제적 개념과 그 밑에 있는 기술적 개념은 종류 정도 여러분들이 구별하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뒷장으로 넘어가시게 되면 4절에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라고 나와 있죠.
예, 그럼 아까 용어상에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그죠? 부동산을 인식을 할 때는 법률과 경제와 무슨 측면? 기술적인 측면으로 인식하고 접근하고자 하는 것이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용어상에서 보면요. 옆에 7페이지에 상단에 가면 참고에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 있고 그 밑에 가면은 무슨 부동산도 있어요. 이게 복합 부동산이라고 있는데요. 다 일본식 표현이에요. 자, 우리가 이제 용어를 얘기를 하게 되면요. 토지가 있고요. 토지상에 이렇게 건물이 있는 애들 있죠. 얘들을 용어상에서 건부지라고 그래요. 토지상에 뭐가 들어서 있는 애? 건물이. 같은 뜻이에요. 그러니까 복합 부동산이 혹시 생각이 안 나면 건부지를 연상하면 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면 우리나라 민법에서는 얘 따로 등기하고 얘를 뭐로 하냐면 따로 등기하죠. 그러니까 별개의 물건으로 취급해요. 얘가 독립된 물건이라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얘네를 대상으로 뭐를 할 때, 거래할 때는 토지 따로 건물 따로따로 거래하진 않아요. 얘네들이 거래 대상으로 우리가 인식할 때는 함께 거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 있는 부동산은 무슨 부동산? 복합 부동산이라고 얘기를 해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기 6페이지 왼쪽 페이지에 가면 아까 그 문제에 갔던 데 있죠. 문제. 그러면 1번 지문은 이렇게 돼 있죠.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란 부동산을 법률과 경제와 기술적인 측면이 복합된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돼 있고 5번 지문에 가면 토지와 건물이 각각 독립된 거래의 객체이면서도 마치 하나의 결합된 상태로 다루어져서 부동산 활동의 대상으로 인식이 될 때 이를 복합 부동산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별도의 등기를 하니까 독립된 별개의 물건으로 우리가 인식을 하면서도 얘네를 거래할 때, 그죠? 그때는 하나의 물건으로 인식을 하고 취급을 해주잖아요. 그런 부동산을 무슨 부동산이라 한다? 복합 부동산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시험 지문에 인용을 한 거니까 어쨌든 구별을 하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이제 그 복합 건물이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하는 하나의 건물에 두 개 이상의 용도가 결합된 상태에 있는 물건이 있죠. 우리가 주상복합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출제자들은 복합 건물 이런 거는 지문으로 활용을 안 하죠. 상식적으로 알 테니까. 그러니까 제목을 봐서 구별이 안 되는 애들만 선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합 개념하고 복합 부동산 정도는 구별을 해주시면 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그래서 그렇게 정리해 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뒤로 넘어가시게 되면 11페이지로 가면 부동산 분류라고 있어요. 자, 그러면 얘들도 근래 보게 되면요. 시험상에서 꾸준히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얘가 이제 제목이 부동산 분류라고 얘기하는 거는요. 원래는 여러분들 시험에서는 주로 얘를 냈었어요. 토지의 분류를. 근데 근래는 주택의 분류도 내요. 그래서 작년 여러분 시험에는 주택의 분류도 출제를 한 거예요. 주택의 분류도. 근데 뭐 주택의 분류 자체는요, 뭐 그다지 이렇게 크게 어렵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래서 우리 교재에서는 토지의 분류가 주류를 이루게끔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 놓은 거고요. 우리 이제 20페이지를 가게 되면 2절에 건물의 분류라고 돼 있고 21페이지 상단에 가면 4번에 주택의 분류 이렇게 나와 있죠. 그죠? 그래서 요즘은 여기까지는 정리가 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맞출 수 있는 소지가 돼요. 그러면 자, 본문으로 오셔서 11페이지 가시면 토지의 분류가 있을 때 먼저 법률에 의한 분류가 있어요. 거기 보시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분류라고 돼 있어요. 그걸 이제 우리가 줄여서 국계법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우리나라는 전체 국토 공간을 이 법에 의해서 용도, 지역, 지구, 구역 등으로 이렇게 나눠놨어요. 그리고 그 지역별로 종을 정해가지고 종별로 공간을 어떻게 써야 된다는 것도 다 정해져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법에 의해서는 우리나라 전체 국토 공간을 4개의 지역으로 나눠놨어요. 그래서 그게 도시지역이라는 게 있고요. 관리지역이라는 게 있고 농림지역이라는 게 있고 자연환경 보존지역이라고 이렇게 나눠놨고요. 도시지역은 다시 이 안에 들어가게 되면 주상공록이라고 해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으로 이렇게 또 세분한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 시험에는 이렇게 제목을 바꿔서 한번 냈어요.
도시지역은 주거, 상업, 공업, 그 다음에 자연환경 보존지역으로 구성이 돼 있다. 이러면 틀리겠죠.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물어보는 수준의 난이도는요. 공법에서 물어볼 만한 수준은 아닌 거예요. 근데 1차에서는 물어볼 만한 수준이 돼요. 그건 왜 그러냐면 지금은 여러분들이 이 시험에 지금 도전하실 때 1월 달에는 다 동차 합격을 목표로 하실 거예요. 근데 이제 중간에 가다 보면 갈려요. 공부가 잘 안 되신 분들은 시험이 임박해 있는데 6개 과목을 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럼 2차를 버려요. 그럼 몇 차만 보겠다고 그래요. 1차. 그럼 2차 수업은 안 들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들이 기억에서 사라지는 거죠. 그런데 학개론에서 얘가 나오면은 얘가 어려운 거죠. 왜냐하면 학개론에서는 이거를 집중적으로 다루지 않으니까. 근데 동차를 보는 사람은 이 문제가 쉽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출제하는 양반들이 가끔 공법이나 아니면 세법이나 또는 예서 공시법상에 있는 논리를 학개론에 출제를 해요. 제목적인 수준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1월 달에 공부하실 때 무조건 동차 합격을 하셔야 돼요. 그렇죠? 그럼 동차 합격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뭐 다른 거 없어요. 공부하는 거밖에. 남아서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여기 기존에 계신 분들이 있죠. 작년부터 공부했으니까 벌써 해수로 2년 차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언제부터 열심히 공부한다고 그랬어요? 1월 2일부터. 그죠? 그럼 열심히 공부한 지 3일째 됐겠네. 고총각 열심히 하고 있나? 남아서 공부하고 있어? 아, 집에서? 가슴에 손을 얹고 얘기를 해봐. 집에 가면 공부가 돼? 힘들지. 근데 왜 굳이 집에 가는 이유가 어디 있어? 여친도 없는데. 어? 남아서 공부해. 남아서. 어? 김천희도 남아서 공부하나? 아, 오늘부터 시작한다고? 오늘 얘기 안 했으면 그냥 또 쑥 넘어가는 거네? 어? 여러분들이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이 바닥에 들어온 게 아니시라 그러면, 그죠? 정상적으로 오래 이 바닥을 뜨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인 거예요. 그죠? 예? 여기 오래 있어봐야 좋을 거 없어요. 그죠? 아니 무슨 사법고시 같아야 한 4년 5년 걸린다라도 이해를 해주죠. 중개사 시험이 한 5년 걸린다 그러면 그렇잖아요. 어디 가서 공부한다고 말도 못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열심히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어쨌든 간에 그래서 이제 이런 제목 정도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 밑에 가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라고 돼 있죠. 자, 여기에서는 토지의 용도 기준 해가지고 28개의 지목으로 이렇게 분류를 해 놓은 거예요. 자, 그러면 지목에 대한 것들이 이렇게 쭉 주어져 있어요. 그죠? 근데 거기 보면 지목이 있고 부호가 있잖아요. 그죠? 부호는 기본적으로 앞글자를 따는 거예요. 맨 앞에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전이면 전인데 과수원이면 과가 들어오죠. 그러니까 맨 앞글자를 따는 게 정상인데 만약에 그 두 번째나 세 번째 글자를 땄다는 얘기는 누가 먼저 쓴 애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두 번째 글자를 채용했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그러면 이 지목의 부호를 학개론에서 외워야 된다 얘기하진 않아요. 이건 여러분들이 공시법 시간 때 정리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럼 우리가 정리할 때 필요한 거는 뭐냐면 페이지를 조금 넘기시면 14페이지 있죠? 14페이지 가면 자 18번이 국어라고 되어 있어요. 맨 위에. 그리고 19번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유지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걔네 둘만 체킹해 놓으시면 돼요. 얘네 둘만. 왜 그러냐면요. 양어장이나 수도용지나 공원이나 채용용지나 유원지나 종기용지나 사적지나 묘지나 이런 애들은 제목을 보면 대충 어떠한 용도로 쓰고 있다는 걸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얘들은 제목만 보고는 유추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출제자들이 선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어라는 거는 물이 흐르는 도랑 같은 애들이 있죠. 그런 애들을 국어라고 얘기를 하고요. 유지는 상시적으로 물이 고여있는 저수지라든가 연못 같은 애들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것을 제목으로 구별이 안 되니까 출제자들이 제목을 바꿔서도 출제한 선례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구별 정도는 그거 두 가지 정도만 체킹을 해 두시면 돼요. 나머지를 학개론에서 외우자 이런 소리는 안 해요. 어차피 공시법에서 정리하실 테니까. 다만 학개론상에서 이용할 수 있는 거는 국어하고 유지 정도가 활용이 되니까 이 정도는 정리를 해 두시란 얘기예요. 자, 그러면 여기는 이제 이렇게 기본적인 거고요. 15페이지에 가면 자, 3번에 부동산 이용 활동상의 분류라고 돼 있죠. 거기다 별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제는 주로 이제 여기서 많이 낸다는 거죠. 여기서. 그래서 이제 거기 보시면 대지가 있고 택지가 있고 뭐가 있다고 그래요? 부지가. 근데 여기 이렇게 대지라고 표현한 것은요. 이거는 건축법상의 대지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여기 있는 이 법률상에서 요 지목의 부호를 기초로 하게 되면 지목의 부호가 대라고 얘기하는 애를 얘기하는 거예요. 건축법상의 대지하고요. 이 법률상의 지목인 대하고는 성격이 틀려요. 얘네는 지목이 대이면서 뭐를 지을 수 있는 애들을 얘기하냐면 주택이나 상가를 지을 수 있는 애들을 우리가 뭐라 하냐면 지목상 대라고 얘기를 해요. 건축법상의 대지는 건축을 할 수 있는 땅이면 다 대지라고 분류하기 때문에 성격은 다른 거예요. 근데 그런 지금 제가 얘기하는 표현도 실전에서는 안 내요. 그건 모의고사에서 선생들이나 쓸 수 있지. 그러니까 그럼 일단 얘는 주택하고 뭐를 지을 수 있다. 상가를. 근데 여기 있는 택지라는 애는요. 얘보다는 조금 더 포괄적이에요. 이 택지라는 애는 도시용 토지라고도 얘기하는데요. 여기에다가 이것까지 지을 수 있어요. 뭐까지? 공장까지. 그러니까 조금 더 포괄성을 갖고 있겠죠. 근데 얘네를 분류시켜준 이유가 뭐냐면 지목의 부호가 틀려요. 얘는 지목이 대인데 얘는 지목이 장이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얘가 지금 원래 지목의 부호상에서는 앞에 걸 써야 되는데 얘가 뒤에 걸 쓴다는 얘기는 얘보다는 먼저 공을 쓴 애가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공원용지 이런 애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뒤에 거 써서 장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얘네 둘보다도 더 포괄적인 애가 부지예요. 부지. 이 부자가 바닥 부자예요. 그러니까 얘는 여러 용도의 바닥에 제공되고 있는 토지를 뭐라고 그런다? 부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이런 거를 지을 수 있는 건축 용지로도 쓰여지고요. 건축이 제한이 되는 철도 용지라든가 또는 도로 등의 그렇죠? 요걸 사용할 때 그 바닥에 제공되는 포괄적인 용어로 쓰는 애가 뭐다? 부지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포괄적이라는 거를 생각을 해 주시면 돼요. 지문상에서 활용을 해요. 이거를. 그러니까 그래서 대지하고 택지하고 그다음에 부지가 있다라고 이렇게 돼 있을 때 그래서 거기 보시면 동그라미 3번에 부지 나와 있죠. 예. 그래서 거기 보면 택지는 건축 용지만을 의미하는데 건축 용지뿐만 아니라 일정한 용도로 제공되고 있는 바닥 토지를 말하고 하천 도로 등의 바닥 토지에 사용되는 포괄적인 용어라고 돼 있죠. 예. 그 정도는 밑줄 쳐놓고 기억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가면 양가로 이번에 후보지하고 뭐가 있냐면 이행지라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제목을 노란색으로 해주고 난 다음에 이 안에 들어와서 다시 또 노란색이 들어오잖아요. 그럼 얘들은 여기 있는 종류 중에서 출제 빈도가 높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답으로 유도할 수 있으니까 여기다 안에 들어와서 노란색으로 한 번 더 해드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러면 후보지하고 이행지가 있을 때 여기 관련된 이 분류상에서 나오는 모든 용어는 다 감정평가상의 용어예요. 그러니까 일본 애들의 감정평가 기준집에 있는 용어를 우리가 그대로 번역해서 갖고 온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는 구별을 할 때 얘는 용도 지역 간에 전환 중인 토지를 우리가 얘기를 하고요. 얘는 용도 지역 내에서 용도 변경이 진행 중인 토지를 얘기를 해요. 근데 여기서 일단 구별을 하실 때 보면요. 얘가 여기 보면은 전환 중이라고 그러고요. 용도 변경이 진행 중이라고 그래요. 그죠? 그러니까 이 표현은 ing라는 얘기예요. 진행형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용도가 완전히 바뀐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바뀌어가는 과정 중에 있는 토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표현은 실전에서는 안 나와요. 이거는 이제 모의고사 볼 때 선생들이 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착각을 유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여기서 정리해야 될 거는 요거. 지역 간에 전환되고 있느냐 아니면 지역 내에서 변화가 있느냐 요것만 구별할 수 있으면 돼요. 요것만. 자, 예를 들어서 토지의 용도 지역을 보면요. 택지가 있고요. 농지 또는 임지 지역으로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크게 분류할 때. 그럼 이 안에 들어가면 주거, 상업, 공업 지역으로 나눌 수 있고요. 전, 답, 과수원, 그 다음에 용재림, 그 다음에 신탄림 지역 등으로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이 신탄림이라는 애는 언어 순화 과정에서
지금은 연료림이라고도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얘는 주로 가구를 생산하는 목재용 나무 있죠. 얘가 이제 조성이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용재림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얘는 땔감용 나무 있죠. 숯 같은 것을 생산하기 위한 나무를 조성한 것을 우리가 신탄림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가만히 보시게 되면 자, 밭이나 논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나무가 이렇게 들어서 있으면 바로 건축행위가 불가능하겠죠. 우리가 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대지가 조성이 돼야 돼요. 평평하게. 그래서 얘는 그게 안 됐기 때문에 우리가 비택지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비택지 지역에서 무슨 지역으로? 택지 지역으로. 지역 간 전환이 되는 애들을 뭐라고 그런다? 후보지, 후보지. 그러면 평가상에서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자, 충남 연기군 일대 이렇게 농지가 있어요. 농지가. 농지일 때 시세가 한 50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얘들이 이 세종시로 바뀐 거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연기군에서 뭐로 바뀌었을 때, 세종시로 바뀌었을 때 얘네 위치는 어떻게 돼요? 지리적 위치는 똑같아요. 다만 이제 뭐가 변경이 돼요? 용도가 변경이 돼서 농지가 뭐로 바뀌겠어요? 택지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같은 위치에 있는 땅이라 할지라도 가치가 어떻게 돼요? 농지일 때 가치와 택지일 때 가치가 틀릴 거 아니에요. 그럼 평가사 입장에서는 이거 바뀌어가는 걸 보고 가치를 판단해 줘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얘가 이걸로 바뀐 건 아니겠죠. 진행 중이란 말이죠. 그죠? 네, 그래서 이렇게 지역 간에 전환되고 있는 거를 뭐라 그런다? 후보지라고 그래요. 그죠? 그런데 농지 지역 안에서 다시 논으로 이렇게 바뀔 수 있어요, 없어요? 바뀌죠. 이거는 어디 안에서 바뀌는 거예요? 지역 내에서. 얘가 여기서 이걸로 바뀌었어도 얘는 어차피 농지 지역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애들은 무슨 뭐라고 얘기한다? 이건 이행지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지역 내에서.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러면 얘가 여기서 밭이 이렇게 주거지역으로 바뀔 수도 있죠. 이렇게 바뀌면 얘도 후보지라고 그러는 거예요. 지역 간에 전환이 되고 있는 거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런데 이렇게 변하는 것은 실전에서는 안 내요. 이거는 이제 선생들이 또 모의고사 낼 때나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기본적으로 이것만 정리해 두시면 돼요. 지역 간이냐, 지역 내에서 변경이 발생하느냐, 그것만 구별할 수 있으시면 돼요. 그래서 후보지하고 그 다음에 뭐가 있다? 이행지. 그러니까 후보지하고 이행지는 제목에다 이렇게 별표는 해 주셔야겠죠. 그죠? 제목만 바꿔서도 낸다, 안 낸다? 네요. 그리고 오늘 나눠드린 자료 받으셨죠? 그거 복습용 자료예요. 뒷페이지 넘어가면 답이 있어요. 그러면 답을 먼저 확인하시면 안 되겠죠. 오늘 배우고 난 다음에 뭘 해야 돼요? 찾아봐야 되죠. 그죠? 그래서 이제 확인이 안 되는 거는 또 선생님께 물어보든가. 그러면 이 OX 지문에 대한 자료는 2월 달까지 일단 드릴 거예요. 매주 나간다고요. 매주. 나가는 분량에 따라서. 나가는데 오늘은 총론에 대한 것만 20개 줬잖아요. 그럼 다음에는 우리가 강론 들어가서 경제론 파트를 줄 때 20개면은 20개가 다 경제론이 아니라고요. 그 앞에 5개 정도는 오늘 했던 총론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적식으로 가는 거예요. 누적으로 쭉 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3월 달이 되면 오지선다로 드릴 거예요. 오지선다로. 그리고 중간에 점검을 그러면 제가 한번 하겠죠. OX 주다가. 중간 점검을 한번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때는 답이 없겠죠. 그 뭐를 본다는 얘기예요. 시험을 본다는 얘기죠. 시험을. 족지 시험을. 그렇죠? 언제 볼 거냐고는 물어보지 말아주세요. 날짜를 알려주면 기밀이 누설이 돼서 그날 결시생들이 무지장에 늘어날 수 있어요. 그죠? 그리고 첫 번째 시간에 볼지 마지막 시간에 볼지도 몰라요. 첫 번째 시간에 본다 그러면 일찍 도착해서도 밖에서 버팅기고 안 들어와요. 그럼 마지막 시간에 본다 그러면 오늘 급한 일이 생겼다고 시험지만 달라고 그러고 사라지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다 저희가 경험해 본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다 모였을 때 갑자기 저 뒤에 문이 열리면서 밖에 있는 실장님이 시험지를 들고 들어오는 거죠. 그랬을 때 바로 측정이 가능한 거죠. 그럼 답안지도 준다 안 준다? 답안지도 준다는 얘기죠. 제가 데이터를 입수를 해야 되니까 여러분들은 저한테 데이터를 계속 주셔야 돼요. 이름은 안 쓰셔도 돼요. 그걸 제가 봐야 이분들이 어디가 지금 정리가 돼 있고 어디는 이해도가 떨어지는지를 제가 확인해 가지고 보충을 시켜줄 거 아니에요. 근데 답안지를 자꾸 안 내는 버릇하면
나중에 시험장 가서도 답안지 챙겨서 집으로 가요. 그러니까 낼 때 내줘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정리가 돼야 된다는 얘기죠. 자, 어쨌든 간에 후보지하고 이행지까지는 구별하시겠어요?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16페이지 박스 밑에 가면 양가로 3번에 필지하고 획지가 있어요. 그죠? 걔들도 별표는 하시는 거예요. 별표는 하시고, 시간이 한 55분 됐으니까 잠깐 쉬었다 해야 돼요. 쉬었다 들어오세요.